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국민의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전대를 위한 관리형으로 갈지 쇄신을 위한 혁신형으로 갈지 의원들 사이에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당이 당원들 의견이 모이면 지도부가 답변을 하는 당원 청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최다 청원이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원 80조를 개정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의 첫 TV 토론회가 끝났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오늘 밤에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중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도발을 이어갔고 미국과 타이완도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발이 확산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는 공론화의 출발 단계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최종 결정할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하면서 당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직 복귀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란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집요하게 성추행을 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는 충격적인 요구까지 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연문아들목 부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진 뒤 도로 전체를 막아 상행선 전체가 4시간 반 동안 통제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뒤따르던 수많은 차는 꼼짝도 못하고 도로에 갇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 올라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2달 연속 6%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9월 말이나 10월쯤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밤 타이완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발 속에 강행되는 것이어서 타이완 해협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방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현지 시각 밤 10시 30분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튿날 오전엔 차이잉원 총통과 면담하고 입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군은 4일 밤 12시까지 군사 대비 태세를 격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군용기와 군함들은 타이완 해협 중간선에 근접해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타이완을 작전지대로 둔 동부 전군은 전투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측은 여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입니다. 美方必将为其损害中国主权安全利益承担责任，付出代价.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도 중국의 엄포에 꼬리를 내릴 순 없는 상황입니다. 펠로시 엄호를 위해 미 해군 항모전단이 대기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uch as firing missiles in the Taiwan Strait or around Taiwan, operations that break historical norms such as large-scale air entry into Taiwan'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으로 촉발된 미중 간 치킨 게임.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타이완 연합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타오위안 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미국 하원 의장의 방문을 막기 위해서 공항에 폭발물 3개를 설치할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경찰이 협박 편지를 발송한 사람을 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등과 함께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서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에 따른 영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이틀째 반대 집회를 이어갔고 반대 서명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단체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공교육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대안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하나 더 얹어서 부모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대한 즉각 철회 요구와 질타가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근데 장관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얼마든지 정책은 조정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원과 학부모 단체는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릴레이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초등 취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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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종료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사교육 기관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 조장하는 게 이번 정부의 교육 정책입니까? 지난달 30일부터 받기 시작한 반대 서명에는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처럼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는 공론화의 출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과정에 돌봄까지 포함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여론 수렴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에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교육부 수장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만 5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다소 갑작스러운 학제 개편안인데 당장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이어 당권 주자들까지 교육 정책을 대통령 한마디에 추진한다. 어린이 놀 권리를 주목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의 국면 전환용 핵폭탄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됩니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입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루타입니까?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께서 국민들을 향해 핵폭탄을 막 투척을 하고 국면 전환용으로 이 문제를 던졌다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처음 취재진 앞에 선 안상훈 사회수석은 교육의 돌봄까지 통합해 아이를 안전하게 성장시키고 부모 부담도 줄이자는 게 출발이었다며 학제 개편에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만 5살 입학은 법을 고쳐야 가능한 만큼 교육부가 각계 여론을 널리 듣고 국민이 원하는 걸 파악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만약 국민 반대가 많으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득실을 따져보자는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실은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에듀케어 시스템에 방점을 찍었지만 사전 설명이나 교감이 없었던 기습 발표에 이미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이 부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공사를 맡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야당은 어떤 정부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권력 사유화라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관저가 될 외교부 장관 공간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으로 이 공사를 맡은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와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은 대통령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 아래 이뤄지는 보안 업무라며 공사에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도에 언급된 업체는 과거 전시회 당시 대금을 받고 인테리어를 맡은 곳인데 감사의 뜻에서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라고 맹공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법사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세무조사 무마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사안과는 별개로 주요 인물과의 관계를 빌미 삼아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해 풍문은 들렸지만 출처가 미상이고 내용이 추상적이라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가뜩이나 지지율로 고전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저런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전국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와 그리고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당 수습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이제 조만간 열릴 전국위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비공개 최고위를 거친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최종 결론 짓습니다.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건지 또 당원을 바꿔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입니다. 비대위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서병수 전국위의장도 일단 회의는 소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스럽고 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헌 당규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위에서 두 가지 안건이 모두 의결되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내정에 들어갑니다. 당 전반을 쇄신할 파격적인 외부 인물보다는 우선 당내 중진 가운데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방법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추려진 후보는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주호영, 정우택, 조경태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후보군들로 지금 다들 거론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 나눈 바가 없고 남국을 타개하기 직접 나서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건지 나도 의견은 많이 내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갈수록 격화하는 내부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의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속도전을 통해 이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의지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만약 앞서 보셨던 전국위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무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장 사퇴로 억지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인 건데요. 만약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까지 감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더 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전국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는 이미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 조건을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제 일단 그 사퇴 의사는 다 밝히기 때문에 다만 이 당에 이제 지금 최고위 기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의 수리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며 비대위 전환에 물꼬를 텄던 배현진 의원도 전국위 소집 의결을 위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네,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장 이준석 대표 측 의원과 최고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했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아예 위장 사퇴쇼로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저희 최고위원분들께서 같은 행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준석 대표도 배현진 의원을 겨냥해 권력을 향한 탐욕에 끝이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비대위가 전환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리한 바보짓을 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분분한 데다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려면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조차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상임전국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가지고 의사를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전환이 명분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 전국이 문턱을 넘는다 해도 비대위의 활동 기간과 성격, 또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첫 번째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97세대 후보들은 최근 실언 논란 등을 고리로 유력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압박했고 이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공세에 맞섰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본경선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시작부터 정부 여당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산무 정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무능, 무책임, 그리고 무기력하다. 이 정권의 성격은 불안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걱정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정정국과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 토론에 돌입하자 97세대 주자들은 전선을 꾸려 최근 이 의원의 잇따른 실언 논란을 꼬집었고 이 의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소득자, 저학력자들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단다. 그 말씀하시면서 언론 환경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남탓 노선으로 규정하고 욕하는 플랫폼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난이나 증오가 아니라 서로 존중한 기반에서 소통되어야지 맞는 것이고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이 좀 비정상적인 상태가 좀 아쉽다. 예.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논란 등을 두고 사당화와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력 후보가 되면 당이 분열되지는 않을까, 또 한쪽으로 휩쓸려 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땡큐다, 이나땡 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기다린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듯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이 의원은 사과하며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0.73%든 73%든 진 것은 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토론부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을 깨려는 공세가 쏟아진 가운데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이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자고 한 데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이 당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좋은 이야기지만 이재명 의원의 비유는 부적절했다며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오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의원의 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에 대해선 비하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며 저학력,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원인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경찰을 법률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법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경찰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이 나온 건 한 달여 만인 6월 21일. 권고 발표 일주일 만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어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비공식적인 통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정당하게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경찰국은 속전속결로 탄생했습니다. 경찰국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이상민 장관은 감개무량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국이 출범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난관을 헤치고 오늘 경찰국 출범하게 돼서 무한히 기쁘고 독립성 침해라는 반발을 의식한 듯 경찰 고위직 임용제청 등 법률에 규정된 지휘 업무만 담당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치안 업무는 경찰국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국 자체는 치안 업무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는 조직이고요. 개별 법령이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무에 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고요. 입직 경로 구분 없는 하나의 경찰을 강조하며 일각의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불식하려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 역시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경찰, 국민 사이 소통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속 논란 속에 결국 첫 발을 내디딘 경찰국이 경찰 내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렇게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 안팎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정책을 심의 의결해왔던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또 경찰 내부망에는 검은 리본을 단 규탄 댓글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당일 경찰 행정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행안부가 일반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부령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을 하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는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찰위는 앞으로 행안부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무력화하지는 않는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위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경찰법에서 규정한 합의제 심의 의결 기관이라며 경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경찰국이 졸속으로 출범한 걸 규탄하는 의미로 검은 리본 표시를 다는 댓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건 경찰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찰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경찰국이 만들어진 이상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경찰법에 따른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 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이 내려진 유삼령 총경은 경찰국 출범을 역사적 퇴보로 규정하면서 경찰 중립성을 위해 경찰 최고 의결기구인 경찰위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 경찰 내부 반발은 예전보다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 다만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찰 인사와 예산, 정책 등에 개입할 경우 권한의 범위와 경찰위 의결 절차 등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공군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였습니다. 가해자는 안마를 핑계로 추행을 하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라도 보고 싶다. 공군 소속 40대 A준이가 부하 직원인 20대 B하사에게 수시로 했던 말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은 불과 1년 전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안마를 해주겠다는 핑계부터 회식 자리에서 안아달라는 요구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가해자의 성추행은 꾸준하고 집요했습니다. 단장은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았으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졌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남성 하사 숙소에 피해자를 데려간 가해자는 경악할 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A준이를 신고했습니다. 열흘 후 A준이는 구속됐지만 2차 가해는 이어졌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A준이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군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하사의 숙소에 간 걸 두고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가해자 반장에 비해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반장은 장기 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 군 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1년 전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여성이자 약자인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군은 사과 입장과 함께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오늘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대형 탱크로리 한 대가 넘어지면서 도로를 막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뒤따르던 수많은 차가 서너 시간 동안 옴짝달싹 못하고 도로 위에 갇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로로 주행하던 커다란 탱크로리가 차선을 넘어 갓길 쪽으로 향하더니 갑자기 덜컹합니다. 급히 핸들을 꺾은 탱크로리가 뒤따라오던 승용차를 치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오전 9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연문아들목 근처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가드레일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부서진 차량 잔해들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20대 남성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까지 모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알갱이로 된 플라스틱 원료가 일부 누출됐는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에 타는 재질은 아닌 거로 조사됐습니다. 합성 수지를 실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현재까지는 지금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데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도되면서 승용차를 충격한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탱크로리는 1, 2차로뿐 아니라 갓길까지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상행선 전체가 4시간 반 동안 통제됐고 운전자들은 도로에 갇혔습니다. 사고 발생 40분 이후부터 차를 뒤로 돌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모든 차량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들 우회시켜가지고 저희 2시간 반 만에 나왔어요. 바깥에 나와 있고 화장실 가실 분도 급한데 가지도 못하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하행선도 1개 차로가 4시간 가까이 통제됐고 우회 도로인 호남고속도로 지선까지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자녀 행세를 하면서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44억 원을 갈취한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꽤 알려진 수법이지만 피해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자를 보낸 사람이 실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여성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돈을 뽑는 와중에도 누군가에게 쫓기듯 한참을 두리번거리는 여성. 또 다른 카드로 재빨리 돈을 뽑은 뒤 현금을 챙겨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메신저나 SNS를 통해 접근해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입니다. 이들이 주로 노린 건 자녀의 급한 연락에 응하기 쉬운 부모들이었습니다. 자녀인 척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는 문자를 보내 수리비 청구를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깔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SNS로 친분을 쌓아 음란 영상통화를 한 뒤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거나 음란 통화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를 넘나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은 조직 규모만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은방 업주 계좌로 돈을 받은 뒤 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세탁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뜯어낸 돈만 44억 5천만 원, 피해자 규모만 538명에 달합니다. 가령 자녀를 사칭해서 휴대폰이 고장났다,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요청하시는 걸로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피싱 조직원 129명을 붙잡아 혐의가 중한 35명을 구속한 경찰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잡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얼마 전 보도해드렸던 교사 노트북을 해킹한 고등학생들은 원격 해킹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교사는 출제 파일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시민단체는 교육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을 기자입니다. 시험 문답지를 해킹한 2학년 학생 2명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적어도 13차례 이상 교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선택한 방법은 언제든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원격 해킹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에 막히자 교사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6개 과목의 문답을 빼돌렸습니다. 원격으로 자료를 받아오고 그런 방법을 여러 차례 또 시도를 하다가 실패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 보안 시설은 올해 1월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에선 일부 교사들이 시험 파일 원본을 노트북에 저장하면서 지침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전 유출 정황이 없었다는 광주시 교육청의 발표와 대치됩니다. 시험 보는 날까지 그렇게 절차들이 쭉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직원 노트북에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인터넷 기반 시설을 점검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 교육청은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의 평가 과정을 재점검하고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에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예산 지원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화장실 현대화 같은 이러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와 좀 차별성을 두려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특별감사는 일회성일 뿐이라며 허술한 학교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이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 취지가 어떠한 이러한 실행력으로 좀 발휘될 수 있게끔 교육청이 스스로 좀 뭔가의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안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직원 등도 책임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나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2달 연속으로 6%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정부는 올해 물가 예측을 하면서 7%대는 넘지 않고 9, 10월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물건을 사는데 망설이기 일쑤입니다. 깻잎과 양파, 상추 등 농산물은 너무 크게 올라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 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자주 먹는 양파, 그다음에 뭐 마늘, 파 이런 종류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서 살 때 살짝 부담이 되긴 하죠. 지난달에는 폭염과 잦은 비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해 밥상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배추가 1년 전보다 72.7%나 올랐고 오이와 상추, 시금치 가격도 60에서 70% 상승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전기, 가스, 수도는 15.7% 올랐습니다. 2010년 1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유는 일제히 올랐고 가공식품 중에는 빵 가격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나마 석유류는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되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6% 올랐는데 생선회와 치킨, 보험 서비스료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결과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비자 물가는 6%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달 연속 6%대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8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7%대를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소폭이지만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물가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6%를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9월 말이나 10월쯤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이달 안에 밥상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대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됩니다. 대통령실이 연금 구조 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연금 구조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지만 지난 대선 토론에서 주요 4당 후보들이 합의한 만큼 초당적으로 첫걸음을 뗄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식의 모수 개혁도 조만간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한다며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의점 업계 1, 2위를 다투는 GS25가 김밥이나 도시락을 납품하는 업체들한테서 성과 장려금과 또는 판촉비 명목으로 무려 222억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4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최근 편의점 업계는 신선식품 판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소제조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조달하는데 GS25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매달 매입액의 0.5에서 1%씩을 성과 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68억 7,800만 원을 챙겼습니다. GS 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에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 사업자로부터 성과 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 장려금을 정보 제공료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에 최대 4,800만 원을 냈습니다. GS25는 또 팔리지 않은 제품의 폐기와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126억 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납품업자들이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판촉비를 적게 내면 거래를 끊겠다는 압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GS 리테일이 올린 부당 이득은 모두 222억 원. 공정위는 GS25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편의점 업체는 GS25처럼 부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GS25는 지난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편의점 업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 3인방이 처음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비대위 성격과 기간, 차기 전당대회 시점 등을 두고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 상황이 생겼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3명이 오늘 첫 TV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른바 어대명을 깨기 위한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저소득자, 저학력자들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답니다. 저는 그냥 실언인 줄 알았는데 관련된 통계 자료를 올리시면서 내 말이 맞다 이러셨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 이게 가능한 이제 소위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과대하게 침소봉대하지 않으시고 오해가 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서 항의 의원 랭킹을 만들겠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에 비해서 사실은 오히려 피해받고 더 간극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강연의 재밌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한 건데 그걸 욕이란 표현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비판할 기능을 좀 갖자. 가장 큰 일이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었던 개항을 공천,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것을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또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첫 TV 토론회니까 기선제압의 성격이 좀 있겠죠. 박용진, 강훈식 후보, 이재명 후보 요 며칠 동안 설화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는 모습 지금 보고 오셨습니다. 예.
자, 어떤 점이 제일 눈에 띄셨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언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사실은 이제 발언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발언 하나가 자극적인 발언이 들어가면 그 발언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욕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자는 그런 말이라든지 예. 또는 저소득층, 저학력 이런 표현들은요 불필요하게 쓰여지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의견이 어떻든 전체 맥락이 어떻든 관계없이 이 발언들이나 용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휘발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잘 본인이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예. 부분에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확대 해석 안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의 해명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해명이 잘 됐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토론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유튜브에 이제 본인 활동사항 올리고 이러실 때 이런 발언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 기양을 보궐선거 셀프 공천 논란도 오늘 소환이 됐는데요. 조금 전 답변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내가 당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건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니 일단 그 전에요. 그 전에요? 예. 또 네거티브 전이냐. 또 네거티브 전. 예. 그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제가 입이 아파서 좀 말하기가 귀찮을 정도인데 네거티브 전 옛날같이 이 효과 발휘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97그룹들은 기존의 그 86세대하고 우린 다릅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치를 좀 달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우 고전적인 아주 그냥 뭐 좋게 말하면 전통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고질적인 전 폐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런 네거티브 전에 이 사람들이 또다시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제 1위를 때려서 내가 양강구도로 올라가겠다 뭔지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네거티브 전에 일단 매달리게 되는 그런 식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97그룹이 우리는 86세대하고 이런 점이 다릅니다. 이재명 의원하고도 우리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뭐 정치개혁 비전이 됐던 정당개혁 비전이 됐던 아니면 국정개혁 비전이 됐던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이재명 의원하고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점을 지적을 하고 반론 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봤으면 했는데 역시나 또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재명 의원의 이제 그 최근 발언 관련해서는 뭐 본인은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한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좀 삼아라 그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초반에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또는 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관계자 발로 나온 또는 윤핵관 발로 나온 발언들이 다 문제성 발언들을 내놓는 바람에 여론을 더 악화시킨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 뻔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정제되지 아니한 말들을 자꾸 쏟아내느냐. 그러니까 뭐 오히려 좀 저기 후보 중에서 좀 이렇게 순위가 좀 처지는 후보가 이렇게 해서라도 좀 국민들 주목을 끌고 싶어서 그런다면 또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뭐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고 안정적으로 향후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자꾸 좀 이렇게 가벼운 그런 발언들이 자꾸 난무한다. 네. 이건 굉장히 좀 향후에 진짜 정말 주의를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그러면 대표가 돼서도 아마 또 이재명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는 발언을 조심하고 그리고 리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강훈식, 박용진 후보 97그룹 대표에서 나선 만큼 좀 새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또 해주셨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총 9차례 이제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지나면서 지금까지는 여론 흐름상 이재명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구도가 좀 깨질 수 있을까요?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재명 의원 또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지도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려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첫째 전제 조건 그게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근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마 되더라도 막판에 가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윤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근데 강윤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본인의 인지도나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걸 단일화해가지고 만약 본인이 지게 되면 그런 기회 자체가 상실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막판에 가서 이제 필요하다면 단일화를 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뛰어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물론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추세로 간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단일화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볼 만한 구도를 만들려면 단일화 안 하고는 지금 안 되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를 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어대명 때문에 전당대회 지금 관심도 없어요, 국민들이. 그나마 이 흥행을 유발할 수 있는 변수는 그거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단일화 방식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면 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가치 동맹이죠. 예, 조금 전에 제가 비전 말씀도 드렸는데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컨텐츠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둘이 뭐 어떤 밤샘 토론을 몇 차례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번외 토론회가 되겠죠. 공식 토론회 말고도 그렇게 해서 수기를 해서 좀 공동의 어떤 비전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명분도 쌓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전 100% 여론조사 방식이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적 관심도 한번 유발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해요. 이게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두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다. 당장 뭐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식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 방송 토론회들도 좀 지켜보고 말씀하신 가치 동맹을 고리로 한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자, 민주당이 당 홈페이지 내에 당원들 의견이 모이면 지도부가 답하는 당원 청원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게시물이 뭔가 지금까지 봤더니 당원 80조를 개정해달라. 자, 이런 요청입니다. 당원 80조.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이 조사에 나서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개정해달라 이런 요청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걸 당원들이 올린 거니까 당원들 네. 입장에서 아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려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대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여러 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피해를 주려는 그러니까 뭔가 좀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소라고 하는 카드를 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기소라고 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거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나오는 거니까요. 모든 사람이 기소됐다고 다 뭐 유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죄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일종의 방탄용 청원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보시기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런 청원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수사의 어떤 그 내용 중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니까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직 대통령이 검찰청장 출신이시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의도적으로 기소라고 하는 기소권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기소권은 지금 검찰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기소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소권을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청원 올리는 거에 대한 평가 말고 80조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냐 없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상황적으로 봐서 이런 청원을 올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 사이트로 올라오는 거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하나의 청원이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이제 청원이 올라오면 당내에서 논의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바꿀지 안 바꿀지를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청원 게시판을 왜 만들었냐 신현영 대변인 설명을 보면은 문자 폭탄을 지향하고 당내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했는데 의견이 이제 고루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강성 지지층 의견이 더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논란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뭐 당원 게시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이렇게 이걸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나? 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기에 따라서는 암흑의 맞춤형 게시판인 것처럼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게시판 열자마자 또 그런 댓글들이 쫙 몰리는 거로 봐도 그렇고 이 마치 뭐 홍위병을 총동원령 내린 것 같은 홍위병용 특화 게시판 뭐 이렇게 지금 실제로는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게시판이 운영되는 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 게시판, 뭐 당원 자유 게시판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데 이제 이런 거를 시도한다. 이제 여기에다 조금 전에 이제 약간 후보자들 간 이제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이른바 욕 플랫폼 그것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이거 결국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의 홍위병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이걸 다 이런 플랫폼도 활용하고 게시판도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의혹이 당내외에서 그래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괜히 이런 거를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순기능이 많을지 그 반대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원총회 하루 만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당내 갈등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문자 이제 파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에 나눴던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는데 그 문자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좀 배제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지금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고 이 상황을 계속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럼 물론 경찰 수사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문자 내용을 보면 결국 내부 총지라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지명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윤핵관이나 대통령이 본인을 찍어내기 위해서 경찰 수사를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인은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번 기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내부 갈등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최고위에서 오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상임 전국위 이건 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안건은 크게 두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비대위를 이제 가동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당이 비상 상황인가 아닌가 이 유권 해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상 뭐 이 최고위에서 또 의원총회에서 다 이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결정이 전국위에서 내려질 가능성은 없고요. 실제로 지금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수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비대위원장 임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원 당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무대행도 이 비대위원장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은 그렇게, 대표하고 권한대행만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게 규정을 이제 바꾸겠다 이제 예. 이런 건데 뭐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의 어떤 위중성 이런 걸 고려하면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최고위 여는 과정도 그랬고 이게 너무 좀 편법이 난무하고 너무 좀 거칠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그 상황에서는 절차는 온전하게 지켜가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두 주일 정도 더 걸리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자꾸 만들어주고 있다. 예. 저는 이번 그 비대위 전환 이 부분이 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주장하듯이 윤핵관들의 체계적인 작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라고 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저는 작전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직무대행 체제가 갑자기 붕괴할 줄은 아마 윤핵관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건 권성동 직무대행의 어떤 실수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문자 아니라, 메시지 관련한 그건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저는 봐요. 본인은 물론 의도적으로 노출을 한 그런 정치적 정황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이후에 파장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은 그들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당황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지금 이게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전은 아닌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전을 짜란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제대로 온전하게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라도 뒷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좀 서두른다.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절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재적 최고위원이 이제 7명인데 오늘 4명이 참석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자, 나머지 이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자, 아직 이 사퇴서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해서 의결을 한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절차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공식적으로 사직서가 처리가 안 된 게 확실하다면 뭐 그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말로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사직서가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수진 최고위원 사표는 수리가 된 사직서는 처리가 됐다는 얘기고 이 두 사람은 처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그 오늘 의결에 참여를 했다는 거고 당 사무국 쪽에서는 그런 이제 최고위 기능을 지금 완전 정지시켜서는 곤란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좀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거조차도 보면 이게 제대로 손발도 안 맞고 좀 체계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다 이렇게 사태를 연이어 주리어 하면서 비대위가 거의 지금 뭐 아사 상태까지 이제 접어든 그런 거의 사망 일보 직전까지 간 거를 지금 산소호흡기 끼우고 제세동기까지 가동해가지고 심장 억지로 지금 되살려가지고 결국은 이 건 한 건 처리한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옹색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당인데 이런 거 하나를 사전에 미리 체크를 안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한다. 그런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안 그래도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절차 밟을 것은 명확하게 밟아가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되살아난 시체라는 뜻의 언데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지만 표결에 참석한 이 최고위원 2명을 이제 직격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측근에서도 뭐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위장 사퇴쇼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죠, 사실은. 이거 뭐 김용태 최고위원의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꼼수로 보이겠습니까? 본인들이 사퇴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필요하니까 다시 모여가지고 표결을 한다? 그럼 과연 국민들을 뭘로 생각했길래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하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왜 처음에 그러면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목적은 명확하다고 저는 봐요.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사퇴에 깃발을 꽂은 거잖아요. 나중에 사퇴했던 조수진 의원은 사퇴서까지 다 제출했는데 본인은 사퇴서 왜 제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대비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퇴서를 제출 안 했으니까 완전히 사퇴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사퇴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최고위원회 다시 가서 표결하는데 참여를 했다. 네. 이거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말에도 변명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저 두 분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해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위원회, 자, 의장인 서병수 의원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동안 비대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어서 이게 또 변수로 꼽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고위에서 오늘 의결이 된 만큼 또 전국위원회를 열지 않을 방법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서병수 의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지금 현재의 비대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위험이 있는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보다는 정말 우리 잘못을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를 구성을 해서 직무대행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구성을 해서 직무대행체제로 그냥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 지금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의결이 되면은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악법도 법이니까 일단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의원총회에서 어찌됐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쪽으로 이제 의결을 했잖아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반대할 그런 어떤 이유나 명분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국위원회를 이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짚어봤던 당이 비상 상황인가 이거 판단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고치는 이게 다 의결이 되면은 만약에 다 되면은 그럼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임명을 하는 겁니까? 직무대행 그만두셨잖아요. 지명하나요? 아니 그래도 지금 오늘 최고위도 하고 이 절차들을 지금 다 밟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직무대행 그만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직무대행 그 관련해서 뭐 사직원을 안 내서 처리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직무대행 자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또 누가 임명할 사람이 마땅하지도 않잖아요. 그 당직자의 차순위자가 이제 맡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내대표 다음 차순위자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위 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직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직무대행 그만둔다는 얘기는 왜 했으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 그 논란 관련해서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이게 책임지는 자세냐? 끝까지 결국은 당권 계속 내가 지고 갈 것이고 차기에 비대위가 이제 사실상 당권을 이제 임시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권을 행사할 사람도 내가 지명하겠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는 당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수용할까요? 오히려 더 반발을 유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처리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도 안 하고 오늘 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고위원들이 이제 최고위에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비대위로 전환한 과정까지는
또 여러 가지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그런데 않을까. 비대위원장을 이런 누가 지명하느냐는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거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겠냐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정치적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부분. 절차적으로 미끄럽게. 8월 12일까지 비대위 출범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가 맡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어떤? 뭐 지금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정진석 전 예. 부의장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름은 없는데 조경태 의원도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조경태 의원도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전 원내대표를 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거론이 되고 있고 정우택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 또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물론 지금 비대위 같은 경우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과정의 중간 단계 비대위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뭐 혁신형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내 중진들 중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친윤이냐 그럼 반윤, 뭐 친윤은 아니더라도 반윤은 아니더라도 참 그냥 뭐 친윤 쪽에 가까운 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비판을 좀 피해가면서도 매끄럽게 비대위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 선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분 이외에도 뭐 중진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가 한 예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런 분들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대위 성격을 조기 전대를 위한 관리형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쇄신을 위한 혁신형으로 가져갈지 의원들 사이에 이 부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조혜진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지도체제, 이 리더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당의 정상적인 리더십을 확립시키고 그 당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가 혁신도 하고 개혁도 하고 변화도 도모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비대위는 빠른 조기 전대,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장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8일까지만 존속할 수 있는 그런 비대표가 원한다면은 그때 1월 9일 이후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전제로 하는 비대위여야 한다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새 지도부가 되는 비대위는 지금 지도부보다는 훨씬 더 유능하고 역량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혁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김기현 의원은 빠른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형태의 비대위가 꾸려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조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맞는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앞서 최준봉 교수님은 관리형 비대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정훈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정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최근에 뭐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한테 뒤지는 것은 물론이고 격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대통령 뭐 국정수행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를 반전시켜서 어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어떤 국정운영 동력도 만들어내고 국민의힘도 차기 총선 관련해서 뭔가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힘들더라도 지금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 라고 빠르게 생각을 해요. 수습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환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아주 질병이 아주 큰 질병에 지금 빠진 겁니다. 계파정치라고 하는. 그걸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 빨리 도려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계속 키우는 게 좋겠습니까? 빨리 도려낼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그동안에 당내 이렇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도로 뭐 이제 계속 계파 정치의 늪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이제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여야 모두 지금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러면서 시간 끌면서 반사적 이익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정당들이다. 양쪽 다. 관리형 비대위 만들어 놓고 혁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당이 잘못해서 지지가 우리 쪽으로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뭐 더불어민주당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성공했죠. 예.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정당 지지율이 그냥 뭐 쑥쑥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를 지금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환부를 도려내려면 혁신형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렇습니다.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예, 크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갈등을 어차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 세게 앓고 지나가는 게 나은 거죠, 차라리. 권성동 의원은 지금 직무대행은 사퇴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앞서 이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그랬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도 살고 당도 살리고 윤석열 정부도 살리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이제 이런 그 자숙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에 국민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컴백했을 때 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다. 현재 이미지 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정치를 하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어찌됐건 윤핵관들이 전면에서 일단 이 손으로 물러나야 국민들이 아 국민의힘이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 그 지경까지 지금 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좀 결단을 좀 내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비대위 또는 비대위원장도 혁신형으로 가져가야만 국민들이 조금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형으로 가면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도 이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부분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핵관 간의 갈등 부분도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양자를 타협을 시키는 어쨌든 뭔가 타협점을 좀 찾아서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도 그 비대위의 역할인데 그것도 혁신의 전반적인 과정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조금 멀어지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혁신형 비대위가 만들어서 어떤 윤핵관들, 일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 사이의 어떤 합의 이런 부분을 좀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이 많지만 그렇게 안 이게 간다는 정도.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서 당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 못 들어오게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다음 당대표를 뽑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칙으로 따지면 혁신형 비대위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바로잡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거지만 지금의 이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보면 빠르게 비대위로 가서 어떻게든지 이준석 대표의 그 징계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표를 뽑아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비대위 체제로 가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엇갈리니까요. 뭐 엇갈리죠. 근데 비대위를 만들어지는 순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비대위가 이제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고 비대위원들이 최고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두 명이 당대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내가 당대표라고 주장을 하면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둘 다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 자체로 상당히 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혁신형 비대위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비대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형보다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아마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심정은 이해를 갑니다.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는 그런 상태겠죠, 당연히. 비대위 전환해서 조기 전당대회에서 뭐 그야말로 이제 자기 대표 권한 자체를 완전히 앗아가는 그것도 좀 상당히 앞당겨서 앗아가는 그래서 본인의 복귀 자체를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한데
그건 혁신형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저는 봐요. 조금 전에 네. 이제 뭐 조혜진 의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복귀를 전제로 이 혁신형 비대위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찌 됐건 지금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 지금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과도하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제 서로 양쪽이 좀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키는 노력도 혁신형 비대위가 좀 해야 될 과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노력들도 함께 이제 병행하면서 이제 간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도 아마 조금 이제 태도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결단을 좀 내릴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저는 뭐 당연히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사실은 이 윤리위 결정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택을 이제 안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자진 사퇴를 해서 그러니까 선당우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어찌됐건 이런 모든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본인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당 대표로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책임을 좀 지는 모습도 좀 보이면 오히려 현재 국면에서는 본인의 장기적인 정치 그 행보와 관련해서 더 유리한 환경이 오히려 더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복귀하더라도 뭐 당 대표 얼마나 하나요? 6개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6개월 복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당내에서 여전히 그 이준석 대표가 안착을 못하면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실제로 뭐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과감한 선택이 이준석 대표 개인의 정치 행보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앞으로 그 비대위가 만약에 꾸려지면 이준석 대표하고 어떤 협의를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뭐 이렇게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길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법원은 또 이런 판결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정당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정치 결사체로서 정당이 한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법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배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절차를 밟아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정당 내에서 일어난 일을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조금 배제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꼭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100%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본인 의사는 적극적으로 밝히고 또는 여론전을 펴서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당도 살리고 본인도 또 차후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불만을 표시하고 또 지금에 갖고 있는 뭐 여론이랄까요? 아니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응을 통해서 강한 모습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1당, 2당, 3당이 전부 다 비대위 체제. 이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 마음도 착잡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은 이런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낸 게 국민 여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느 당에도 마음을 못 붙이고 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는 많이 높아졌고 국민들은 뭔가 지금 우리나라 각 정당이 좀 변화하기를 원하고 정치권이 변화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기대를 못 맞춰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본인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국민들이 우리를 그렇게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 상품을 딱 내놓지는 못하는 상태.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각 당이 사실은 좀 공부가 부족한 탓이다.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빨리 전환을 하고 세대 교체도 빨리 진행을 선제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식의 지금 뭐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인데요. 자,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 막대 그래프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조금 더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그래프가 보수층 지지층만 상대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그 보수층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던 지금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올라온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조사 때보다 많이 올라간, 지금 나홀로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각각 보면은 야권과 여권에서 맞을수록 지금 존재감이 커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노출도 많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그리고 대정부 질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 특히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눈에 띄는 대권 주자들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뭐 오세훈 전 지금 현 시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런 분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러 번 도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신선감이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현직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출신도 대통령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언론 노출도라든지 아니면 주목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 전념하다 보니까 언론의 노출도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언론에 계속 연일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야당이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보수정에서는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의 이런 결과가 계속될 거냐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 결국 언론의 노출도나 주목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저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 대표도 사실은 지금의 핍박받는 이미지가 어찌 보면 동정 여론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 그러니까 지금 작용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일반 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데서도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보수층 응답자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무려 5%포인트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결국 현 정부와 어쨌든 대응 관계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핍박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니까 동정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결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실 젊은 층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당선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인 윤핵관들이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니까 더 강하게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요.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될까요? 반대일까요?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운명적으로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향후의 정치적 운명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성과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을 국민들이 이제 원해서 만들어냈는데 이분이 잘하셔야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대망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운명하고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보셔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변별력이 있을 정도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는 뭐 정치적으로는 좀 고만고만한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래프가 다 비슷해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일도 많았고 또 학제 개편 관련해서는 또 유연한 입장도 나눠서 저희가 이 얘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넘쳐서 내일 더해지는 소식까지 좀 더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YTN에 출연했을 때는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만약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은 1년 조기 입학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굳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선택형으로 열어주는 것이지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정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서 관련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 윤건영 의원은 승인했다고 했지만 유상범 의원은 아니라고 반박해 비공개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규현 국정원장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2019년 북송된 이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도 단죄할 수 있었다며 당시 강제 북송 결정이 위법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입국 전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나 있다고 밝혔는데 나혜인 기자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탈북민이 그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든 사례는 2012년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입니다. 30대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다른 탈북민을 성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엔 과거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을 유인하려 했던 귀순자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비롯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질렀다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탈북민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탈북어민 사건과 결이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은 피해자가 직접 우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고 북한 보위부에 탈북민을 넘기려고 했던 귀순자도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모두 귀순 당시엔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기도 합니다. 반면 탈북어민들은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자백 말고는 바로 추방돼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 역시 당시 이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며 우리나라에 데려와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자루를 쥔 검찰의 입장은 지금 정부 논리와 가깝습니다. 범행 현장인 선박이 확보돼 있었고 어민들의 교차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귀순 목적이 불순해도 북으로 돌아갈 뜻이 없는 탈북민을 절차를 어기고 돌려보냈다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입국 전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모두 처벌받은 건 또 아닙니다. 그동안 합동조사 과정에서 살인이나 마약 같은 범죄가 확인된 탈북민은 23명인데 실제 국내에서 처벌로 이어졌다고 밝힌 4건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들은 모두 통일부의 비보호 결정을 받았는데 중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귀순 의사가 있으면 입국은 허용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은 2012년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내려온 귀순 병사의 경우 탈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행했다고 밝혔을 뿐 나머지 사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4일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이 내용이 MBC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해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모레 4일 출소합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만기 출소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형시료법 등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도중에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에 갔지만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는 30대 간호사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출근 직후 극심한 두통 증상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뇌출혈로 진단하고 곧바로 혈류를 막는 색전술 처치를 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전원 조치했지만 A씨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를 두고 아산병원이 응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간호사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병원 동료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한 익명 커뮤니티에 세계 50위 안에 든다고 자랑하는 병원이 응급수술 하나 못해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A씨의 사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휴가 중으로 없어서 서울대병원에 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전남 구례군 간전면에 있는 계곡에서 21살 여성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A씨를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계곡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전 5살 여아가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이던 여자아이가 남성인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긴 A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간다거나 이러면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 일을 본인도 잊지 못해서 계속 상기하고 A양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의 안일한 대응을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은 빗발쳤습니다. 문제의 행동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평가한 당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되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A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A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양과 부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치게 한 문제의 행동을 위법한 가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장과 부모가 같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양 가족이 쓴 글만으론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양 가족은
씻어버리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또 한 번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주택공사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청년주택 서류 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사 측은 내부망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주택공사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제1차 공급 물량만 11개 단지 489세대에 달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일부 단지는 서류 심사 경쟁률만 수백 대 1에 달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차 공급 서류 심사 대상자가 공식 발표된 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그런데 발표 7시간 전인 오전 9시쯤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명단이란 제목의 글에는 황당하게도 실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문서 표 양식이나 폰트나 배경 색깔까지 전부 다 같은 문서더라고요. 이게 진짜 유출된 게 맞구나.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분야 대상자 명단이 모두 올라와 있었는데 몇 시간 뒤 SH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글 작성자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또 다른 SH 임대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을 미리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이후 같은 파일이 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SH 내부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공사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엔 청약 신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탈락 사실을 미리 알게 돼 허탈한 마음은 둘째치고 공공기관 보안이 이토록 허술한지 몰랐단 겁니다. 경쟁률이 200대 1, 많게는 500대 1까지 넘어가는 곳들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과정이 좀 허무했었어요. 뭐를 진행하던 의심이 들더라고요. SH공사 측은 글 작성자가 불법적인 경로로 내부 관리자 페이지를 해킹한 거로 파악했다면서 현재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망 보안이 수시로 손쉽게 뚫린 데다 SH 측은 항의를 받기 전엔 유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급등하고 오른 만큼 차익을 월세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단지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전셋값이 크게 차이 나는 현상도 여전하죠.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찬성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아파트. 113제곱미터 아파트 전셋값은 7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4억 원 차이 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아파트는 5%만 올려줘도 되니 7억 원대, 이 권리가 없는 신규 전셋가는 11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11억에서 11억 5천 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다 그러면은 많아야 8억대 중반 정도. 중장기를 보고 오시는데 2년 뒤, 4년 뒤에 이것만 살고 가자고 하는 분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29% 상승했습니다. 직전 2년 동안 1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2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의무 계약갱신에서 풀린 물건은 집주인이 4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해 2배 가까이 올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 전환 이자가 더 싸기에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우려했던 전세 대란은 없었습니다. 전세는 수요 감소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월세는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당분간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전국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46.1% 증가했고 서울의 월세 거래는 무려 58.2% 늘었으며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월세는 28%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려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방 등 소형주택에서는 전세 보증사고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러 월세로 일부 지불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 폭등과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정부는 전면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월세, 전월세의 이 벼락 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임대차 3법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어떤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진료비 5,000원만 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 드는 비용 부담을 낮춰서 숨은 확진자를 찾겠다는 건데요. 시행 첫날 의료 현장에는 정부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기실 좌석에 사람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비가 면제된 첫날, 시민들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겁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많게는 6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무증상 접촉자도 의원 기준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이어지자 정부가 비용 부담 등으로 검사를 회피하는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다시 문턱을 낮춘 겁니다. 금액이 막 몇만 원씩 하면은 일부러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처럼 몇천 원 이렇게 하니까 안 받는 사람은 없이 다 나와서 받을 것 같아요. 다만 시행 첫날 의료 현장에선 정부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무증상 접촉자가 검사비를 내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저기 하는 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요.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증상자는 그 자비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일반 의료기관에 직접 안내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앱에다가 잘 안내해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동안 재택치료를 받아온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도 달라졌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던 모니터링을 중단한 겁니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고 먹는 치료제도 보급이 확대된 만큼 대면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자칫 위중증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니터링하거나 간병을 할 수 없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연락조차 못하고 집에서 변을 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해열제를 복용해도 고열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뻐근해지는 등 증상이 심해지면 24시간 의료상담센터로 연락해 진료를 받고 위급한 상황에선 신속히 119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현안보고에 나와 치명률이 델타 변이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이 심각한 위험 수위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인원이나 영업시간에 제한하는 국가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유행 상황에서는 유효성이 많이 감소했다면서 일률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바이러스 특성을 잘 몰랐던 코로나19 초기에는 획일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효과를 봤지만 자영업자 등의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2년 반 동안 쌓인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해 환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정밀 핀셋 방역을 하고 국민께는 일상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의 주범인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제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테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알카에다를 이끌고 있는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지난달 30일 드론을 이용한 미사일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주도한 공급 당시 그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탈레반 고위 지도자의 보좌관이 소유한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재감염 와중에도 직접 나와 알 자와히리 제거 사실을 밝히며 테러와의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결의를 보였습니다. That no matter how long it takes, no matter where you hide, if you are a threat to our people, the United States will find you and take you out. 1951년 이집트 출생의 알 자와히리는 빈 라덴과 함께 2001년 9.11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알카에다 조직책으로 1998년부터 빈 라덴의 2인자로 지내다 2011년 빈 라덴 사망 뒤 후계자를 맡았습니다. 그는 2000년 예멘 아덴항에서 17명의 미국 수병이 숨진 미국 구축함 코로 피격 사건과 무려 224명이 숨지고 4,500여 명이 다친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 대사관 동시 폭파 사건의 배우로도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미 연방수사국은 알 자와히리를 최우선 수배 대상에 올려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알 자와히리 제거를 통해 아프간 철수 11개월 만에 대테러에서 중요한 전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번 작전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연일 곳곳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에는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고, 내륙에는 비가 그친 뒤에도 저녁까지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집니다. 서울을 제외한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이 31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의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 특히 밤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하게 내리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대전 32도, 광주 32도, 포항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토요일에는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